네, 감사합니다. 네, 7장 발제를 맡은 정명현입니다. 6장의 이 내용과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명을 통한 정의라는 것인데요. 이 니부어가 이 글을 썼던 1930년대 이 시기에도 이 혁명은 여전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화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혁명이 1차 대전 중간에 일어났고, 그리고 약 10년 뒤, 한 12년 뒤에 전 세계를 강타한 이제 소위 대공황이라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자본주의의 모순이,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넘어서 중간 계급으로 확산된다라는 이제 평가를 이번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계급은 이 혁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니버는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혁명은 기본적으로 폭력이다. 그리고 폭력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그런데 니버는 여기에서 그 폭력이라는 혁명 자체가, 수단이 자체가 본질적 악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니버는 그러니까 전제로서 유일한 완벽한 선은 선한 의지이고 그 반대에 있는 것은 악한 의지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러한 혁명과 같은 어떤 수단들은 어떤 그 위에 있는 고상한 도덕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니버가 중간 계급의 혁명을 비도덕적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번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폭력은 악의지의 표현이고 비폭력이 선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일 겁니다. 중간 계급이 이 폭력적 수단을 꺼리는 이유는 이 폭력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이 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니버가 이전 장에서 계속 주장하듯 개인 간의 도덕과 이 집단 간의 도덕이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할 때 이 개인 간에서 비폭력적이었던 부분이 집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집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폭력적인, 거의 폭력에 가까운 수단으로서 변질 혹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간디가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면화 제품들을 사지 말자라는 이제 면화 배격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영국에서 면화를 생산하던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도시가 맨체스터인데, 그 맨체스터의 어린아이들은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로는 1차 대전 당시 연합국, 그러니까 독일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세력이었던 이제 연합국 세력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세력이 독일을 전쟁에서 지게 하기 위해서 봉쇄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비폭력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봉쇄라는 것은. 그런데 이 봉쇄가 결국엔 독일의 어린아이들의 기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은 개인 윤리를 동일하게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혹은 답습된 가치들을 그것이 절대 진리다 혹은 본질적 도덕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고상한 가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때로는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좀 난산을 겪고 있는 산모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태아를 살리는 게 도덕적인지 아니면 산모를 살리는 게 도덕적인지, 여기에서 많은 딜레마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차원, 국가 차원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헌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권을 특정 목적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을 때 그것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지 아니면 공공선, 공동의 이익에 대한 어떤 옹호로 볼지, 이런 서로 둘 다 좋은 가치들이지만 이런 좋은 가치들이 충돌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이 어쩌면 그러니까 학습된 가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간 계급의 가치는 니버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도덕적 규범, 비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의 가치는 집단에 대한 충성, 계급적 결속, 그리고 투쟁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대비되는 가치들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가치들을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때 이제 중간 계급은 프롤레타리아의 가치를 향해서 잔인하다, 냉소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중간 계급의 그런 가치를 향해서 너희 그거 위선이다
혹은 그건 대감상주의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니까 한 집단이 공유하는 어떤 도덕의 기준이 다른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니버가 지적하면서 어느 한쪽을 선험적인 기준, 그러니까 어떤 그 경험적 사실, 경험적 그 판단 이전에 어떤 사실로서 그런 기준으로서 재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버는 혁명에 따른 혁명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 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빈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 빈자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의 빈자들이 결국 이렇게 기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 불만이 응축되어서 혁명이 무조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사회, 고도화된 사회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공산주의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나라는 가장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후진적이었던, 당시로 보면 후진적이었던 러시아에서 먼저 일어났고 현실은 더 복잡했다라는 것이죠. 노동자와 이해관계가 달라서 쉽게 동조하지 않고요. 중간 계급은 본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기에 또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요구에 동조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도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차이에 따라서 누가 이제 숙련 노동자를 더 대우하고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으면서 니버는 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정통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혁명적 수단이 아니라 비폭력적 수단인 어떤 의회 내에서의 집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기 있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이제 한 정치 사상의 분파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회민주주의적 전략에 대해서도 니버는 이것이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노동자 혹은 빈자들의 요구를 희석시킨다. 즉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배계급과 타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또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혁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 체제 권력 불균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것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지도부가 혁명을 이끌기 위한 지도부가 필요하며 이 혁명 이후에는 이 지도부들이 새로운 정치 권력을 창출하고 이 정치 권력이 다시 권력 불균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6장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니버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이기심에 대한 생각을 일깨운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니버는 혁명이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비도덕적인가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혁명이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니버는 그 장의 말미에서 점진적으로 이상에 접근해가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밑에 간단히 두 가지 문장으로 구로 정리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데 가장 이상적인 답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간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복잡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이 시간이자 앞으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